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울산에서 노모밴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이용주라고 합니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도 찾아주셔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울산 음악창작소 음악누리 TV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음악누리 TV 시청자 여러분, 엄민호입니다. 종로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당시 선생님은 어떤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셨을까요? 양면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공부를 굉장히 잘했고, 또 한편으로는 뒷골목을 누볐다기보다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못된 짓, 뭐 이런 것. 예를 들면 담배 이런 것도 피고 장난도 많이 치고.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참한 학생 같이 보였는데 밖에 나오면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 당시에 그게 못된 짓이니까 하지 말라는 거. 근데 어쨌든 그게 글쎄요, 다 누구나 지나는 그 과정 아닌가요, 청소년 때? 그래서 대학 가기 싫어서 가출을 했다라고 인터뷰들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 20대죠, 이제 10대를 지나서 20대 초반의 선생님을 돌이켜 보시면. 글쎄요, 어느 때부턴가 음악이 하고 싶었어요. 학교 공부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근데 이제 형들이 위에 3명 있거든요, 제 위에. 그러니까 남자로서 제가 막내인데, 그나마 또 공부도 곧잘 했으니까 음악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둘째 형이나 셋째 형이 음악을 했었어요. 학교 밴드부 출신에다가 또 8군에서 일했고 그랬기 때문에 음악을 항상 접할 기회는 많았는데, 제가 이제 음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몰래 이제 친구들하고 악기 사서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그걸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형들한테 많이 두들겨 맞고 공부하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음악적으로 하고 싶다는 어떤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다음부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적응하기가. 공부를 다시 한다는 게 자체가 좀 이건 너무 힘들어. 나는 음악을 하고 싶어라는 그런 생각. 결국은 재수하다가 가출한 거죠. 어느 날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 떠나자, 서울 말고. 그게 부산이었어요. 난 부산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요즘 친구들, 같이 노는 친구들 보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무조건 바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부산이라는 데를 택한 거죠. 그래서 부산으로 가셨는데, 연주나 가수를 하신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 아마추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학원 한두 달, 기타 학원에 집에 몰래 한두 달 다닌 거 외에는 연주 경력이라는 거 없고, 부산을 갔는데 막상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내가 통기타를 조금 곧잘 쳤는데 그런 거 레퍼토리 가지고는 어디 저녁 때 일할 수 있는 어떤 그건 아니고,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가 서울에서 많은 가수들이 물론 유명인이던, 그다음에 아마추어는 아니죠. 이제 밤일 프로들이 워낙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제가 어디 발뻗을 데도 없고, 그래서 제일 일단은 호구지책으로 내가 생각한 건 뭐냐면, 적어도 팝송만큼은 내가 누구 못지않게 많이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DJ도 오디션 보고 들어갔고 그랬어요. 오디션 보고. 그럼 일단은 제일 편하게 갈 수 있는 게 DJ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새로운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하는 음악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라이브 카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DJ가 제일 일단 안전하게 그렇게 갔죠. 그러시다가 78년에 풍선으로 데뷔를 하십니다. 네. 그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느 날 그 남포동에 있는 그
카페죠. 라이브 카페에서 DJ를 하고 있었을 때인데 전에 물론 이제 몇 번 뵌 적은 있어요. 이정서 씨가 왔는데 그때가 마침 해바라기가 해산하고 이정서 씨 혼자 온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해바라기 공연을 명동 가톨릭 여학생관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친구 따라가서 물론 이제 관객들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혼자 하는 모습이 굉장히 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당시 카페 주인이 저를 딱 부르더니 왜냐하면 이정서 씨도 제 얼굴을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잘 아냐고 그래서 잘은 뭐 나는 뭐 그런 것도 공연을 여러 번 본 적이 있었고 몇 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 친구를 따라서 가가지고. 그래서 뭐 이정서 씨가 반갑게 하고 근데 그때 그 사장님이 선배인데 이정서 씨한테 제의를 한 거예요. 혼자 하니까 자기가 봐도 좀 재미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 친구가 기타를 곧잘 치는데 그러면 하루를 공연을 안 해도 좀 좋다든가 하여튼 뭐 해가지고 호텔에서 좀 둘이 같이 연습해서 둘이 한번 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근데 이정서 씨가 흔쾌히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나로서는 굉장히 좀 뭐랄까 두렵기도 했고 그야말로 프로고 이제 같이 무대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호텔에 가서 낮에 연습을 한 거예요. 몇 곡이나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해바라기 레파토리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이정서 씨가 옆에서 누군가 기타를 쳐줘야 솔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러는데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알페지오나 뭐 클래식하나 하는 곡 아닌다면 안 되니까. 근데 그날 어쨌든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서 씨가 헤어지면서 서울 올라가는 거고 나는 이제 부산에 있는 거고 만약에 서울에 올라오면은 자기한테 연락하라. 해바라기 뭐 쓰면 연락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누구 이광조나 뭐 아니면 누구 이렇게 찾으면은 자기 연락처를 아니까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만난 거죠. 그래서 같이 세션도 많이 했고 남의 가수 반주. 그 당시에 이제 대학가요제 한참 강변가요제 대학가요제 한참 할 때니까 이정서 씨하고 같이 그 녹음실에 이제 세션으로 다니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시다 그러면 사실 TV에도 나왔던 그 풍선이라는 팀은 그러면 그때 이제 이광조 네. 씨도 만났고 네. 어차피 해바라기 출신이니까 그래서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이광조 씨가 제가 기타 치는 걸 이렇게 보더니 같이 연습하자 그러더라고요. 나는 물론 이제 한영애 씨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는데 한영애 씨는 뭐 별로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뭐 잘 모르겠어요. 이광조 씨하고 둘이 이제 연습을 했죠. 통기타 가지고 연습하고 그래서 흔히 얘기해서 명동이나 뭐 이런 데서 저녁일도 좀 했었고 그래가지고 그때 매니저 분이라는 이정서 씨 매니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제가 성함은 얘기 안 할게요. 그분이 이광조하고 저하고 이렇게 듀엣하는 걸 보더니 한 명만 더 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이정서 씨예요. 그래서 졸지에 듀엣에서 트리오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앨범을 냈고 풍선이라는 앨범을. 그렇게 첫 음으로 데뷔를 하시고 나서 장기들 활동을 하십니다. 지금 다시 간간히 뭐 들어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걸 혹시 다시 들어보시면 안 들어요. 왜 안 들으십니까? 소름 끼쳐서. 어떻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 창피스럽죠. 그 당시에 물론 그 당시에 장기를 할 때도 골목길이나 이런 걸 이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나름대로 내가 뭐 편곡 아닌 편곡 했는데 너무 지금 들으면 너무 촌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노래를 하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노래만 들으면 소름 끼치고 그래서 잘 안 듣습니다. 예, 가격은 많이 나간다고 그러대요, 요즘. 알겠습니다. 86년 4월에 이제 드디어 레드 제플린에서 신촌 블루스가 세상에 나왔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시작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전에가 이제 장기 하다가 팀의 불화 때문에 이제 서로 헤어진 거죠. 그 나이트클럽에서 음악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왜냐하면 하기 싫은 음악, 그런 걸 이제 무대에서 계속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장기란 팀을 이제 거기서 이제 접고, 모 레코드사에 이제 그 가요 파트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듀서 같은 걸로, 기획자. 그래서 이제 그 레코드사가 원래 클래식만 했던 데인데, 가요 파트를 새로 신설을 했어요. 근데 그걸 맡아서 할 사람이 아마 뽑았는데 우연찮게 제가 거기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조금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도 엄청 저는 어차피 저니까 정규직이 아니잖아요. 비정규직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쪽 회사 사람들한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계속 자꾸 뭐라 그럴까. 방해까지는 방해라고 그러지. 툭 터놓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뭘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아웃, 끝. 그래서 이제 나와서 선배가 만든 그 카페가 신촌에 있는 레제플이네요. 거기서 이제 제가 또 원래 DJ 출신이니까 그게 판이 많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간간히 음악도 틀고, 심심하니까 하는 일도 없고,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음악도 좀 틀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런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한번 공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정서 씨나 이광조, 김현식 다 연락을 한 거죠. 한영애, 한번 모이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가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 별로 못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우리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흔쾌히 또 다들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됐는데 그때만 해도 팀의 이름이 없었죠. 근데 어느 날 관객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뭐 복도까지 계단까지 사람들이 서가지고 공연하는 소리라도 듣겠다고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느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데서 하지 말고 차라리 소극장을 빌려서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소극장에서 이제 공연하게 된 거죠. 이게 86년도 6월 달인데, 뭐, 그때도 완전히 다 매진이었죠. 뭐 소극장이래 봐야 200석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뉴스에도 나왔어요. 뭐, YTN이나 MBC나 뭐, 내 기억에 이제 차인태 그분이. 무슨 주제로 그 뉴스에 나오신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극장에서 이 정도 관객 모였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게 그 당시에는 그 공연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들국화가 이제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들국화도 뭐 여기 지방 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그랬는데 다 소극장에서 할 때죠. 근데 소극장에 이 정도로 관객이 많이 차는 거는 뉴스에 나올만 했으니까 나왔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때 내 기억에 YTN에서 그 기자분이 근데 팀 이름이 뭐예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네. 우리 팀이 이름이 없네. 공연을 하긴 해야 되는데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갑자기 그냥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해낸 게 신촌에 그리고 다 블루스를 좋아했으니까 블루스 홈페이지 뭐 신촌 블루스. 근데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게 된 거예요. 신촌 블루스라고. 그 당시에 대중분들께서 신촌 블루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꽉꽉 들어차고 왜 그렇게 좋아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가수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검증된 가수예요. 벌써 이미 그 당시에 이정서 씨는 뭐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을 때고 또 이광조라는 사람도 굉장히 노래를 잘한다라는 김현식도 이미 어느 정도의 자기 팬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그 레코드사 사장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멈췄죠. 활동을. 그때 벌써 이미 사랑했어요를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TV에는 안 나왔으니까 잘 몰랐고, 또 한영애 씨도 해바라기에서 굉장히 독특한 목소리의 소리라다 그래서 관객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그냥 기타만 조용히 치는 사람이고, 또 정서영이라는 친구도 있었고, 그러니까 관객들이 보는 재미가 있었던 거예요. 각 가수들마다 개성이 뚜렷하니까. 거기다 또 음악은 약간 좀 평소에 듣던 어떤 가요하고 다른 약간 블루지하고, 그걸 이제 블루스라고 꼭 얘기하기보다는 뭐 뭔가 음악 들으면 좀 다른 가요하고 다르게 좀 감칠맛이 나잖아요. 블루스라는 게 끈적끈적하면서 가수의 특유의 그 목소리까지 이렇게 어우러지면 상당히 다른 일반 가요 듣는 거하고, 그러니까 관객들이 굉장히 그걸 굉장히 즐겼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김현식 선생님께서 선생님 앞에서 첫 만남 때 나이를 속였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첫 만남. 나이를 속이려고 그랬던 거라기보다는 제가 군대를 늦게 갔으니까. 아, 그러세요? 29살 때 갔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하고 같은 그 나이들하고 같이 내가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그 당시에 방위. 그러니까 이제, 현식이 그 친구를 맨 처음에 데리고 온 분이 누구냐면은 전윤성 씨예요. 전윤성 씨가 우리 뭐 막걸리 집에서 술 마시고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있는데, 전윤성 씨가 김현식을 딱 데려와서, 야, 니네 얘 노래 잘해. 그러니까 같이 한번 해보라고. 그때 이제 막 팀 만들기 직전이거든요. 그때 뭐 다른 애들하고 뭐 얘기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뭐 나이가 비슷비슷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또 다른 친구들도 내 나이를 잘 모르니까 서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글쎄요, 뭐 나이를 이렇게 막 따지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다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나이가 많았던 거고, 현식이도 자기하고 거의 비슷하려니 하고 서로 이제 맘먹고 막 이렇게 했는데, 서로 반말을 그때 이제 만났을 때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신청부로서 하다가 그때 이제 비행기 타갈 일이 있어가지고. LA 가셨을 때 말씀? 아니야. 그죠. 서울에 부산 뭐 이렇게 예. 같이 이제 비행기 타고 다닐 때죠. 예. 조금 이제 그래도 조금 상승했을 때 그레이드가. 근데 그때 이제 그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비행기 타잖아요, 옛날에. 지금도 그 마찬가지지만. 그때 딱 보니까 나이가 어린 거예요. 자기도 찔끔하고.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다고 여태까지 이렇게 지내왔는데 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그러더니 그냥 엄 선생이라고 부를게. 예. 그래서 그렇게 엄 선생이라고 이제 가는 날까지 엄 선생으로 끝난 거죠. 근데 조금 내가 좀 박식했어요, 그 친구보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에피소드인데, 도자기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웬 도자기야? 그랬더니 엄마가 누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도자기가 좀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이거 알만한 사람이 있을까?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약간의 그 도자기에 대한 좋아했었어요. 좋아라기보다는. 그래서 그거 한번 갖고 와봐. 무슨 도자기인가. 그래서 딱 갖고 왔는데, 이거 뭐 옛날 건 아니고 골동품은 아닌데, 이건 내가 봐도 잘 만드는 도자기다. 분청인데, 엄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야,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자기 굽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또 내 취미생활이 그거예요. 인사동에. 일부 사람들은 내가 화가인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사동에 그림 보러 다니고 도자기 같은 거 이렇게 전시하는 거 보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내 얘기가 맞았대요. 유명한 분이 만든 거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현식이 어머니가, 야,
역시 어민호가 박식하구나. 음악적인 질문, 노래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환상, 네. 골목길 얘기는 이따가 하고요. 네. 환상, 신촌블루스 2집의 환상의 도입부부터 들어보면 네.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브라스가 네. 편곡적으로나 그리고 그 드럼이나 이런 댐핑감이라고 하죠. 이런 타격감이나 물론 보컬도 뭐 잘하시고 다 좋았지만 네. 시작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들어도 팝 같다고 해야 되나? 네. 네, 굉장히 세련됐거든요. 어떻게 작업하시게 됩니까? 환상이란 곡은 원래 제 비공식 솔로 앨범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통기타로 했는데, 통기타 가지고 이제 굉장히 아주 다이나믹하게 그냥 와일드하게 막 연주를 하고 그랬었는데, 김현식이가 그 곡을 하겠다고 딱 했을 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는 뭐냐면은, 뭔가 조금, 퓨전적인, 브라스도 좀 쓰고, 퓨전적인, 그러면서도, 퓨전이라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약간 드럼 리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블루지하다기보다는 좀 뜨는, 그러니까 디스코 같은 약간 변형된 디스코 분위기에다가, 기타도 약간 좀 퓨전적으로 제가 좀 쳤고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들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 편곡이. 그래서 뭐 지금은 또 이제 최근이 아니죠. 제 30주년 신촌블루스 30주년 앨범에는 그거를 락으로 연주했어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변화를 계속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현식한테 어울렸던 거는 뭐냐면은 상당히 퓨전적이고 그 당시에 유행했을 때 퓨전이 이제 한참 막 나오기 시작할 때 아니에요. 유행되기 직전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들어도 그거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아주 폼나는 편곡이었던 것 같아요. 골목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네. 골목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찾아봤습니다. 네. 골목길을 몇 명이 리메이크하고 다시 불렀나. 근데 한 절반, 10번 정도를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이제 기성 가수분들, 인공위성부터 시작해서 많았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나는 가수다 등등의 경연 프로에서 또 많이 리바이벌이 됐습니다. 트로트에서도 부르고. 네, 맞아요. 그런 거 원곡자로서 느끼시는 어떠십니까? 글쎄 이제 너무 오래전에 작곡한 곡이니까 지금 와서 그 곡에 대해서 애착이라든가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그냥 이것저것 어떤 음악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작곡한 곡이기 때문에 우연찮게 나온 곡이에요, 진짜. 그거는 뭐냐면 옛날에 부산에 있을 때 이제 사귀던 여자가 금정령이 내려가지고 시집가기 얼마 전이니까.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돼서 나는 이제 그 친구 집을 이제 막연히 찾아간 거죠. 만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근데 갑자기 그 가사가 막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썼는데 나는 그게 나중에 효자 상품이라고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곡이죠. 그래서 지금도 누가 한다면은 그냥 그래요. 나는 그거 가리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누가 어느 날 트로트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무슨 트로트 프로인데 거기서 그 노래를 하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궁금하기도 했지만 물론 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랑프리 먹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괜찮네. 괜찮잖아요. 트로트 가수들이 불렀을 때 또 어떻게 나오나. 또 박강성인가 그 친구는 또 무슨 재즈 풍으로 부른다고 그래가지고 또 순위에도 올라가고. 참 재미난 곡을 내가 쓰긴 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대중음악 100대 명반의 신촌블루스 앨범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당시에 연주하셨던 이제 영상물들을
지금에 와서 찾아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당시 이제 TV 방송을 많이 안 나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예. 제법 하긴 했죠. 그러니까 김현식이나 뭐 이렇게 같이 신촌 브루스 해가지고 특집 아니면 안 나간다. 뭐가 다릅니까? 아니 이제 예, 예. 풀로 다 쓰는 거니까 한 프로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풀로 다 쓰겠다 그러면 진짜 대단한 인기 아니면은 좀 힘들거든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런 거 있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지금처럼 디지털화가 아니니까 아마 화면이 그렇게 깨끗하게 남아있는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최양석 씨와는 푸들푸들 블루스라는 아주 예. 질척질척한 노래를 한 곡 하셨고요. 그리고 2020년에 저구 씨에게 그리워라 사랑하라는 노래를 예, 작업하셨습니다. 젊은 세대들과의 작업은 선생님께는 어떤 의미? 일단 저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제의가 들어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었어요. 도대체 무슨 곡을 부르려고 그랬을까? 나도 궁금했는데 자기가 만났을 때 그 레퍼토리를 쭉 적어주는 거 보니까 의외로 그래서 반가웠죠. 그래서 뭐 큰 녹음할 때는 큰 문제 없이 갔고 그리고 내가 최대한대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그죠? 나는 일단은 저구라는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 또 누구였죠? 저희 최항석. 최항석이는 예. 뚱땡이. 진짜 그거는 아주 의외예요. 하여튼 뭐 무슨 블루스 페스티벌 뭐 이런 거 자기 그 클럽이 있었어요. 최양석 그 블루스 클럽이 있었는데 거기 우연히 이제 그 출연 제의가 들어와서 했는데 그 주인이 아주 뚱뚱한 게 뭐 앨범을 블루스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스타일 보니까 비비킹 스타일이에요. 체형도 그렇고 기타 치는 어떤 스타일이 완전 비비킹이더라고요. 비비킹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나도 옛날에 비비킹 굉장히 좋아했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자기가 듀엣곡이 있는데 형님하고 고 물론 솔로 해도 되는 곡인데 굳이 나랑 듀엣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녹음실에서 자연히 만나서 왜냐면 후배니까 그리고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가사가 뭐 블루스라고 그래가지고 뭐 다른 친구들 이렇게 가사 쓰는 거 보면 굉장히 막 억지로 쓰는 가사들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블루스라는 거 그 흔히 얘기해서 12소절은 거기서 가사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사가 그렇게 편치를 않아요. 그 소절수가 12소절이기 때문에 한국말 가사로 뭔가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은 항상 뭔가 좀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음률이라 그러죠. 근데 이 친구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푸들푸들 코드는 몇 개 안 되는데 가사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약간 사회 풍자적인 가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냥 재밌겠다. 거기다 그 친구가 비비킹 스타일을 치니까 나는 좀 더 자유롭게 그런 식으로 이제 블루스니까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키도 막 이렇게 차이 나고 하여튼 재밌어요. 방금 이제 블루스를 말씀하셨지만 선생님께서는 선생님의 블루스는 무엇이라고?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제 저도 처음에 초창기 때는 블루스의 그 외국 12소절 블루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블루스를 굉장히 연주를 많이 했죠. 그리고 외국 곡도 이제 직접 부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저는 그 흔히 얘기해서 어떤 비비킹이나 이런 분들의 에릭 클랩튼은 결국은 그 비비킹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블루스를 했지만 나는 그쪽보다는 약간 그 스택스라는 앨범이 있어요. 옛날에 그
소울.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리듬 앤 블루스라고 그러지만 옛날엔 소울 뮤직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뭐 제임스 브라운, 뭐 윌슨 피켓, 그다음에 스탠 바이 문 불렀던 그 당시 하여튼 그 흑인들 모타운 레코드에서 이제 소스 스택스 그럼 뭐 윌슨 피켓 뭐 굉장히 많죠. 베니 킹. 사실 굉장히 그런 음악에 이제 중학교 다닐 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듬 앤 블루스 이제 비틀즈나 롤링스톤즈 음악 듣다가 어느 날 그 스탠 바이 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 모타운 음악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거예요. 슈프림스라든가 뭐 다이애나 로즈 앤 슈프림스 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뭔가 체질에 맞는 음악이다 이게. 그러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신중현 씨 그 그룹이 그 당시에 그런 박인수 씨가 그런 음악을 많이 했으니까 근데 그냥 탁 들으니까 굉장히 그런 음악에 이제 심취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 소울 뮤직을 듣다 보면은 결국은 브루스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류 브루스, 원초적인 그게 이제 누구냐, 비비 킹이라든가, 뭐 앨버트 킹 이런 분들, 그다음에 수많은 버디 가이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원판 가게 가가지고 브루스만 또 뒷다 이제 골라가지고 집에서 쟁여놓고 맨날 듣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딱 드는 게 뭐냐면 내가 그 힘들게 공연을 만들어서 무대 위에서 외국 곡을 불러야 되는 거야?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곡을 쓸 수 있는데 내 곡도 있는데 왜 외국 곡을 해야 되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가능하면 외국 곡을 최대한 뺐어요. 가령 이정서 씨도 뭐 스타일 먼데이 블루스를 아주 원초적인 블루스를 하는데 형 그거 안 하면 안 돼? 왜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거의 10분을 가거든. 그럼 나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곡 하자. 그게 무대 위에서 우리가 만든 곡을 해야지 외국 곡에다 시간 낭비하는 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좀 그랬어요. 내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고. 지금도 후배들한테 좀 악담을 하죠. 어떤 악담을 하십니까? 이제 후배들이 공연할 때 보면 이제 자기 공연 좀 봐주십사 하고 이제 연락이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매일 외국 곡 하는 거예요. 자기 곡은 하나도 없고. 그때 나는 이제 야단치죠. 물론 그 나이에 자기 오리지널 레파토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좀 노력은 해야 되지 않냐? 네 블루스를 해야지. 맨날 무대 위에서 뭐 에릭 클랩튼 거나 연주하고 누구 거 연주하고 누구 거 나는 좀 심한 얘기로 내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게 좀 심한 얘기죠. 후배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네 블루스를 해야지. 이제 기타 그만큼 치고 그랬으면은 그럼 된 거야. 이제 네 블루스를 써야지. 외국곡이나 언제까지 외국곡 연습할래? 좀 그런 악담 아닌 악담을 한 거죠. 그래서 일부는 나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일부는 내가 들어가면 이게 얼어버리는 애들이 있어요. 무대에서 내가 딱 들어가면 연주 잘하다가 내가 딱 들어가면 갑자기 저분 오셨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비상 걸리는 거지. 그래서 가능하면 요즘 잘 안 가요. 부담스러울까 봐. 이제 정말 막바지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배고프게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배고프게 하고 있는 후배 선생님 입장에서 후배 뮤지션들. 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에 하고 싶은 것과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조율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인으로서의 음악을 굉장히 특히나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서 무대가 없어진 뮤지션들, 그러니까
어린 뮤지션들도 많은데 혹시 뭐 조언 같은 말씀? 그러니까 저 한마디로 요즘 뭐 글쎄요, 우리 때는 라면 먹고 음악했다고 그러지만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집에서 뭐 물론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했다든가 뭐 이런 경우는 좀 다른 경우고, 집에서 그러니까 좋은 얘기로 사서 고생한다 그러죠. 그런 친구들은 마땅히 고생해야 돼요. 그 젊었을 때 뭐 하루 종일 굶어도 죽지 않으니까. 근데 진짜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조금 아까 하고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문맥은 뭐냐면 열심히 해라. 남의 곡도 좀 잘 듣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요즘 보면은 굉장히 남의 곡에 대해서는 그냥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전부. 그게 아니라 항상 배울 거 있으면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한 곡을 쓰더라도 진짜 정성을 쏟아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곡을 써야 되지 않나. 또 연습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물론 남의 거 카피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만의 색깔을 꼭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남의 거 카피만 하고 그러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거 시간 낭비하는 것밖에 없고,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 연주법, 스케일, 그다음에 뭐 작곡도 가능하면 정말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곡. 그렇다고 무슨 뭐 엉뚱하게 뭐 이상하게 쓴 그런 곡이 아니라, 대중음악을 하려면 대중을 울려야 된다 이거죠. 대중을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음악이에요. 어려운 거. 지금도 이제 음악 작업 요즘 바쁘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들 하고 계시고 앞으로의 계획, 음악 계획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저희 팀에 여자 가수가 2명 있고 남자 가수가 하나 있는데, 남자 가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또 나름대로 또 자기 나름대로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뭐 자기 직업 활동, 카메라를 찍는다든가 뭐 그다음에 또 간간히 TV에 나와서 엉뚱하게 무슨 노래도 부르고 그러는데, 일단 여자 가수는 제니스라는 친구는 거의 13년인가 14년 된 것 같아요. 13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강성이라는 친구는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고, 그래서 최근에 이 친구들을 앨범을 하나씩은 꼭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제니스는 이미 끝났고요. 음원에 이제 올라갔고, 강성이라는 친구는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아마 녹음이 다 끝날 것 같아요. 기대하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말씀하신 그런 다듬은 곡을 정말 좋은 공연장에서 정말 제일 맨 앞줄에서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신촌블루스의 기둥, 엄인호 선생님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 울산 음악 창작소 음악누리 TV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어쨌든 저도 굉장히 고대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들을 무대 위에서 진짜 만나보고 싶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니스나 강성이라는 여자 가수를 데리고 가서 같이 새로운 음악을 또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싶고요. 그때까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